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험으로 복지를 실천하는 보험복지사 강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여왕 최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황인섭 전문가입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님들 만나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칭찬 보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사망보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강인석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망보험이 단순하게 이 사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사망보험은 단순하게 사망하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생명보험은 주로 사망보험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손해보험은 이 말 그대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맥락을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며 간략히 정리하자면 생명보험사의 고유 업무는 인간의 생존과 사망에 대한 상품을 다루는 것이고 손해보험사의 고유 업무는 실제로 내가 어떤 피해를 입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 이 이외의 고유 업무를 공통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3보험에 들어가는 종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 그리고 암보험, 간병보험, 상해보험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주로 다루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생명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을 일반 사망이라는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과 상해사망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제 보험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제 보험에서는 거의 상해 사망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손해보험사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상해 사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본 계약이라서 상해 사망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상해 사망은 보장 범위가 매우 좁고 약관을 보면 외래적이고 우연적이고 급격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사실 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에 비해 일반 사망은 쉽게 말해서 그냥 사망 진단서만 나오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같을 때는 뉴스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자살이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자살을 사망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지만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은 인간의 모든 사망을 보장하기에 자살도 지급을 합니다. 다만 자살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자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 자살이 아니라면 상해보험에서도 다쳐서 사망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을 하거나 계곡에서 물놀이 중에
사망을 하였다고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조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본인의 과실이 있거나 혹은 자살은 아니었는지, 입장 불가 지역을 출입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경찰 조사서까지 입수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급받기가 힘든지 조금은 감이 오시겠죠. 그렇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까지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망의 사망 같은 경우에는 보장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닌 억 단위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지급이 타당한지를 조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복잡한 거 싫고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든 사망을 보장해주는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망의 범위가 넓은 일반 사망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사망을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생명보험사에 사망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종신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종신보험이 어떤 상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간단하게는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신보험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100%의 확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좀 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20년 납으로 설정하시면 부담을 좀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년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평균 수명이 85세가 넘고 요즘에는 100살까지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최소한 50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 건데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화폐 가치 하락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상품일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감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사망보험금 체증형이라는 종신보험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기간이 지나면서 점점 체증이 되어서 최초 가입금액 대비 최대 250%까지 보장금액이 올라간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망보장 1억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최대 250%까지 체증이 되니까 2억 5천만 원까지도 사망보험금이 올라가거든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한다면 사망보험금 체증형인지 아닌지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신보험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전 종신보험은 20년 동안 완납을 하더라도 해지했을 경우 내가 낸 원금보다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종신보험을 많이들 싫어하셨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는 완벽히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선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이런 상품이 내가 일찍 사망하지 않고 좀 오랫동안 산다면 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최근 출시하는 상품들은 20년 완납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원금 이상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년 납 상품이지만 7년 정도만 납입하고 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원금 이상이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종신보험이지만 보험료도 다르고 해지환급금도 다 상이하기에 꼭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너무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제 보험도 그렇지만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기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그죠? 요즘 그래서 종신보험의 트렌드가 있죠. 일명 단기납 종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종신보험들은 납입기간을 10년, 7년, 5년까지 짧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좀 짧아지게 되면은 좀 비싸지지 않을까요? 걱정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20년 납에 비해서 당연히 보험료는 증가하겠지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5년 납이든 7년 납이든 10년 납이든 완납 시점에는 해지환급금이 무조건 원금 이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가입 후 10년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은행보다는 훨씬 높은 이율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10년 시점에 원금 대비 약 124% 정도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그때 해지하지 않고 거치하시게 된다면 매년 이자는 더욱 올라가고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사망보장도 체증되어서 더 높은 사망보장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보장과 높은 이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방금 전에 이 10년 시점에는 환급률이 124%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은 40세 남자가 7년 납 상품으로 월 100만 원 정도를 가입했을 때 예시입니다. 7년간 총 납입 금액은 8,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3년간은 납입하지 않고 거치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째가 되면 환급률이 124.5%가 되는데요. 납입 후 10년째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받기 때문에 해지하게 되면 이자만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게 되면 사망 보장도 계속 유지되고 환급금도 해마다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확정 이율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방금 비과세 혜택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자로 받는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도 세금 걱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15.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특히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하지만 이 상품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무제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소득이 높은 자산가분들은 꼭 놓치면 안 될 상품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자산을 비과세 상품으로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것과 그리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돈을 좀 많이 빨리 벌어가지고 이런 상품을 가입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너무 비싸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마다 상황과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혹시 나는 사망보험금만 필요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종신보험은 확실히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다른 방법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제가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은 종신보험과 땡땡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정기보험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네.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죠. 정기보험은 보험의 만기일자를 60세, 70세, 80세 이런 식으로 정해두고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확실히 보험료는 저렴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난 지금 당장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종신토록 보장하는 사망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가입할 때 설정해둔 기간 안에 사망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입할 때 만기를 설정해서 가입하시게 되는데요. 회사별 차이는 있지만 60세부터 90세까지 5년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둔 그 기간 안에 사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 보험은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입을 할 때 이 만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가격은 더 저렴해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만기를 짧게 설정하면 그만큼 사망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60세 만기로 설정하는 것과 90세 만기로 설정하는 것은 보험료의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겠죠.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나의 은퇴 시점과 맞춰서 만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경제활동을 하던 중에 사망하게 된다면 남겨진 우리 가족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망 보장은 어느 정도는 꼭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망 보장은 사실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정기보험은 얼마나 보험료가 저렴할까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40세 남성이 사망 보장을 1억 원을 정기간 납입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 60세 만기로 설정하면 월납 2, 3만 원 정도면 되고요.
70세 만기로 설정하시면은 월납 4, 5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확실히 부담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그 기간 안에 사망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 맞습니다. 저렴하게 사망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꿀팁이긴 하지만 소멸된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절충안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조합하여서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이랑 정기보험을 동시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꼭 한 가지만 가입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얼마, 정기보험 얼마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하시면 적당한 보험료의 합리적인 금액의 사망 보장을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입할 때는 각 회사마다 보험료도 다 다르고 보장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잘 조정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좀 어디서 들었는데 이 정기보험이 또 잘 가입하면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님들께는 큰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법인 대표님들에 의한 그리고 법인 대표님들을 위한 상품을 생명보험사에서 출시하였는데요. 그 상품이 바로 경영인 정기보험 혹은 CEO 정기보험이라고 불리는 상품입니다. 법인 대표님들에게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것도 이름부터가 좀 궁금한데요. 경영인 정기보험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너무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망 보장인데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사망 시에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으로 회사와 가족의 금전적인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세 절감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법인세 절감은 당연한 것이며 단기 순이익이 하락되고 이익잉여금을 조정해주는 효과가 있어 이를 통해 주식 가치가 하락되기에 상속 증여세 및 가업승계 시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죠. 세 번째, 퇴직금 플랜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기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납입 후 7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의 100%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표나 임원의 퇴직 등 회사에 갑작스런 지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활용하여 단기 순이익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혜택이 많으면 사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뿐이지 경영인 정기보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거든요. 제가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입하고 싶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혜택 외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가지 이상의 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혹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고 사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상품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만나볼 보험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다음 칭찬보험은 건강체 보험입니다. 건강체 보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인데요. 최부경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전에 아나운서님은 병원 얼마나 자주 가세요? 저는 한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상담을 진행해 보면 보험료는 계속 내고 있지만 병원을 자주 안 가고 보험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이죠. 10년 동안 3대 진단, 5년 동안 입원 수술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일반 건강체 상품보다 할인을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요. 10년이란 기간이 길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도 병원을 자주 안 간다는 뜻이고 아프다는 곳이 없다는 뜻이고 그럼 손해율이 낮으니 보험료를 더 할인해 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10년 동안 병원을 안 가고 건강한 사람만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가 까다롭고 통과되는 분이 매우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통과되는 분들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7년, 8년, 9년 이 정도 병원을 안 갔다면은 좀 가입이 어려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10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단순 감기나 물리치료 같은 거라도 우리가 병원을 한 번쯤 다녀왔을 텐데요. 그래서 이 상품은 해당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표준체와 건강할인체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5년까지의 병력을 보는 건데 건강체 할인 상품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10년 안에 병력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6년에서 10년까지 병원을 최근에 언제 갔느냐에 따라서 10년 동안 병원을 안 갔을 때는 최대 9.4%까지 할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7년 전에 병원 갔다고 하면 7년형으로 가입을 하고 1년 동안 병력이 없으면 보험료를 8년형으로 낮춰주고 또 1년간 없으면 9년형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정리하면 10년형으로 가입이 안 되시더라도 몇 년형으로 가입이 되었는지에 따라 매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건강 할인체 상품으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고객분은 일반 건강체 기준 상품으로 가입했을 때는 보험료가 21만 원 정도 나왔는데 같은 보장으로 10년형 할인 상품으로 하니까 15만 원 정도로 가입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 차이면 정말 크죠? 네, 그렇네요. 방금 9.4%라고 하셔서 이게 할인이 뭐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예시로 보니까 6만 원 정도 할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10년보다 더 길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병원을 가지 않았다면 더 큰 할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현재 출시되는 상품 중에 10년 고지형이 가장 저렴하고 그 이상 기간이라고 해서 더 이상 할인을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비교해 드렸듯이 일반 건강체 상품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편이고요. 또 일반 건강체 상품에 비해 납입 면제에 대한 범위도 더 넓은 편이어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상품 중에서는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면 꼭 건강체 할인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병력이 있어서 유병자 보험밖에 가입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께서는 좀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병원을 안 가면 할인을 해주는 이런 혜택도 있을까요? 네, 최근에 출시된 유병자 보험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유병자 보험이라고 병력이 아주 많으시고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원에 잘 안 가시다가 어쩌다 한번 가는 바람에 최근 병력이 되어버려서 억울하게 유병자 보험만 가입된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보험사에서는 최근 출시하는 유병자 보험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입원, 수술 이력이 없었는지에 따라 처음에 가입을 하셨다가 추후에 또 1년간 병원 이력이 없다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이 모든 회사에 판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가입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건강체 보험 말고도 병력이 있으신 유병자 보험에서도 할인이 된다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유병자 상품은 병원을 다녀오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할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상담해 주신 설계사분이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1년마다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기도 하세요. 처음 가입하실 때 그 보험료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자동 이체를 해놓으시거나 얼마를 내시는지 잊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지금이라도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최근 병원에 안 가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약을 드신다고 해서 유병자 보험만 가입되는 건 아닌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어떤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으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데요.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을 드신 분들은 엄청 많으신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과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암보장만 따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꼭 잘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유병자 보험보다는 아무래도 건강체 보험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꼭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건강체 할인 상품이랑 유병자 상품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 좀 같이 넣어서 가입하면 좋을 특약도 있을까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을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 등 간호 인력의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간호간병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런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환자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시겠죠? 네, 간병까지 같이 해주는 병실이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좀 병원비가 너무 높아지거나 하진 않을까요? 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실비 적용도 가능하고요. 나라에서 해주는 국민건강보험도 적용이 됩니다. 본인은 약 20%만 부담하게 되고 실제로 입원했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병실과 화장실의 호출벨이 있어 편리하고 원칙은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주 요청도 가능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 제공 가능하나 정신간병동, 감염, 환자병동, 요양병원은 안 됩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도 적고요. 그리고 간병까지 같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자료를 보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개인 간병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84.5%, 개인 간병인 만족도가 60.2%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또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다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은 수술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 하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이 가능해요. 식사 보조, 운동 보조, 체위 변경, 기본 위생 등을 도와드리는 병실인데요. 하지만 현재 거동이 힘드시거나 치매, 정신질환, 선망 환자들은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간호사분들이 24시간 내내 케어를 해드리진 못하니까 중증 환자 케어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입원을 했을 때 좀 따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면은 이 보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간호간병 통합병실에 갔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 이름이 간호간병 보장이라는 보험을 따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넣을 때 특약 하나만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현재 하루 입원 시 7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3천 원에서 6천 원 사이면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특약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며칠만 입원해도 하루에 몇만 원씩 나오니까 오히려 좀 병원비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 고객님의 사례로 오른쪽 어깨 수술로 인해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간호간병 병실을 이용하시게 됐는데 병원마다 입원실과 병실료가 다르겠지만 4인실을 이용하셨더니 본인 부담금이 3만 원 정도였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에서 7만 원이 지급되어 오히려 4만 원이 남고 5일 입원하셔서 총 20만 원으로 벌었다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걸 보고 꽉 먹고 알 먹었다고 하는 거죠, 전문가님? 네,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음에 따라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간병을 해줄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간병인을 사용하는 비용은 계속 오르겠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무료로 간호조무사 교육도 시켜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장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아까 보험료도 3천 원에서 6천 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같이 가입했을 때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혹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말고도 또다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요즘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좋지만 최근에 출시된 특약 중에 1인실 입원 일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입원할 일이 있을 때 혼자 편안하게 1인실에 있고 싶지만 아마 비용이 너무 겁나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병실이 없어서 1인실에 입원했다가 다인실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부담 없다면 처음부터 1인실에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전국 1인실 입원 비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세브란스 병원은 1인실이 49만 원, 특실은 12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도 1인실 하루 비용이 45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1인실에 오래 있는다는 건 거의 꿈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표로 보니까 하루 입원하면 50만 원 정도가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누워 있으면 몸도 아픈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누워 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제가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1인실도 실비가 되나요?인데 혹시 실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저는 웬만한 거는 실비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완전히 다 보장은 못 해줘도 어느 정도는 좀 보장해주지 않나요? 네, 맞아요. 1인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실비에서 병원비 보상해 준 것처럼 많이 해주지는 않지만 표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1인실을 제외한 다인실은 실비에서 어느 정도 1인실보다는 많이 보상을 해주실 수 있는데 1인실은 비급여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1일당 10만 원 한도로 보상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자료에서 봤듯이 1인실에 입원하시면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실손만 가지고 있다면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손에서 하루에 10만 원씩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 정도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1인실 입원 일당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인실 입원 일당은 사실 판매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최근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낮고요. 많은 보험회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약도 마찬가지로 적은 비용으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인실 입원 일당은 상급 종합병원 1인실과 종합병원 1인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단어가 너무 비슷해서 이 둘이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 둘은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상급 종합병원은 대학병원이고 종합병원은 각 지역마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큰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편하게 현재 회사마다 1인실 입원 일당 한도를 조금 다르게 판매하고 있어요.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 40만 원 혹은 50만 원 가입되고 종합병원 입원 시에는 20만 원 혹은 10만 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한도가 똑같이 6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급 종합병실에 입원 시에는 종합병원 입원 일당과 같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입하실 때는 상급 종합병원 40만 원, 종합병원 20만 원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상급 종합병실 50만 원, 종합병원 10만 원 한도로 가입하면 사실상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땐 6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근데 종합병원에 갔을 때는 1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40만 원, 종합병원 20만 원 한도로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역시 똑똑한 아나운서는 다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앞에서 설명했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리고 1인실 입원 일당까지 넣어서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미래에 혹시 모를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해서 실손해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준비해 놓으실 수 있고요. 나이나 가입하는 보험의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간병비 걱정을 하시는 40대에서 60대 분들은 보험료 4만 원에서 5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한 번쯤 간병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간병인 보험을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간병체 할인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실 입원 일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칭찬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칭찬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해도 부족하다 느껴지는 게 노후 보장일 것 같은데요. 요 노후에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연금일 것 같아요. 오늘은 황인섭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연금보험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처럼 경제 활동이 좀 왕성한 시기에는 사실 은퇴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막상 은퇴가 또 가까이 다가오면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요. 부동산이 있어서 월세를 받거나 주식이나 펀드에서 배당 소득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경제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는 지난해 기준 평균 2.8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적연금이 1.1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각각 0.8개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많이 의존을 했었지만 현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보유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사실 전부 국민연금에서 돈이 꽤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또 90년대부터는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따로 준비를 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연금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제보험협회 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대체율이 약 47%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OECD 국가들 평균 58%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란 건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평균 소득을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율인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평균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금액이 현재 가치로 141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미래의 화폐 가치를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 느낌만 봐도 너무 적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따로 저축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연금에도 또 종류가 많잖아요. 연말에 세액공제되는 연금도 있고 일반 연금 상품도 있고 변액 연금 상품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걸 고르는 게 좀 효율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네, 방금 세액 공제되는 연금을 말씀하셔서 그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에 연말정산도 하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월 달에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상품을 가입했냐에 따라서 세액 공제가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일반적인 개인연금에는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매년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금리형 연금 상품이나 변액 연금 상품 같은 보험들은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세액 공제 대상 상품이 아니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정산 혜택을 못 받는 대신에 연금이나 연금 외의 수령 시에는 이자 소득세 15.4%가 면제되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무조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세법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데요. 상품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유지가 10년 이상, 그리고 월 납입이 1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 없이 원금과 이자 전부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세금의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아닌 상품도 있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 세금을 많이 납입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또 추후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도 또 따로 연금에선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연금에서 수령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4%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연금이 더 중요하다고 더 혜택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1년에 600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월로 따지면 5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RP의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두 가지 연금 모두 납입을 하는 기간 동안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까 중도에 해지하기보다는 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으로 가입하는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혜택은 또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본인에게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연금은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연금을 무조건 많이 받고 싶다면 많이 우리가 저축을 하고 많이 연금 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건지 이런 방법 말고는 또 다른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많이 내면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또 똑똑하니까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은 날 가입을 해서 똑같이 100만 원을 가입하고 나중에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친구보다 연금을 더 적게 수령한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아마 저는 보험사로 쳐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똑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전문가님? 네, 당연하죠. 연금에는 크게 펀드에 투자해서 그 수익률을 반영해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도 있고요. 공시이율로 이자를 받는 금리형 연금도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모두 달라서 나는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수익이 많이 안 나도 되니까 손해 안 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연금보험을 고를 때는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따져보고 상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는데 예를 들면 현재 나이와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 나이까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상품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익을 내가 좀 더 내보고 싶다면은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연금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공시이율 상품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아주 날카롭게 잘 파고드셨는데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공시이율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선택하셨다가는 나중에 보험증권을 붙잡고 또 눈물을 흘리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출시되는 금리형 연금의 경우에는 공시이율도 너무 낮고 이자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정도는 보증해줄게라고 하는 최저 보증이율도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변액연금보험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출시된 연금보험 중에는 변액 상품이지만 내가 연금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아무리 떨어져도 최대 7%까지 단리로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개인연금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금리형 연금보다는 변액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시처럼 연금을 가입할 때는 변액연금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아니죠. 무조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변액연금도 각 보험사마다 모두 판매를 하고 있고 회사마다 상품의 성격이나 투자하는 펀드도 모두 달라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연금 상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런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 납입 방법도 또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매달 납입할 수도 있고요. 혹시 모아둔 목돈이 있다고 하면 일시납으로 한 번만 넣고 걷지만 않는 형태의 일시납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이라면 그럼 한 번만 돈을 내면 되는 건가요? 이런 건 좀 가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가입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한도가 다 다르지만 500만 원부터 가입이 되는 회사도 있고요. 최소가 1,000만 원인 회사도 있어서 너무 적은 금액만 아니라면 가입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시납 같은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보험처럼 똑같이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건가요? 네, 당연하죠. 일시납 상품 같은 경우에도 납입은 한 번만 하지만 원하는 기간 동안 거치 후에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혹시나 다시 돈이 필요해져서 찾아야 된다고 하면 수익이 났을 때 해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해드린 분들 중에서는 목돈을 한 번에 넣으시고 일정 기간 거치 후에 찾아보니까 은행 예금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처럼 저축을 하거나 연금 상품을 준비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변액 상품을 고를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워낙 연령대가 다양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연금 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때 먼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업비 부분인데요. 보험사도 자선사업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은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입하신 상품은 모두 보험사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히려 오래된 예정 상품의 경우에 더 많이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펀드 수익률이 이제 또 그만큼 낮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예전 상품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15%에서 16%까지 되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러면 15%에서 16% 수익이 나야 원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담해 보면 10년 동안 납입을 다 해도 원금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좀 다 낮게 개정을 해서 8에서 9%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이 예전 상품보다는 좀 수익을 내기가 쉬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이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8에서 9%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펀드 수익률이 8에서 9% 정도는 나야지 원금인 거잖아요. 이만큼 수익이 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요거는 좀 어떤가요? 네, 사실 펀드 수익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하지만 아까 제가 사업비는 8에서 9%로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가입자분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가입한 연금 상품에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납입이요. 그럼 기존의 보험료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금액을 납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추가 납입은 내가 처음에 가입한 보험료의 2배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추가 납입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요즘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연금을 가입했다고 하면 총 4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을 더할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6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가 있겠고요. 50만 원을 가입하면 1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니까 한 달에 15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추가 납입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럼 그만큼 수익도 빨리 그리고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 납입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주의해야 하거나 잘 알아봐야 하는 혜택이 따로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고 납입도 자유거든요. 이번 달에 했다가 다음 달에 돈이 없으면 또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달에 또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추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 추가 납입을 하는 게 참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이가 들 때마다 좀 용돈이 늘어나는 것처럼 연금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는 거랑 더 늦게 가입했을 때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25세 때 이제 가입할 수도 있고 35세 때 가입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좀 빨리 가입했을 때 사회초년생들이 25세 때 가입했는 걸로 제가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25세 남자가 월 2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65세 때 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예시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5세 때 2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하면 원금이 4,800만 원이거든요. 그럼 35살까지 납입을 하고 65세 때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30년이 거치가 되어서 계속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년 39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한 달에 33만 원 정도가 되고요. 12년 정도만 수령하면 원금은 이미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2년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내 나이가 77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뭐 33만 원으로 뭐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지금 나이가 제가 25세로 예를 들었잖아요. 네. 그럼 10년 납이기 때문에 35세 때 납입이 끝나니까 그럼 원래 납입하던 20만 원으로 또 하나의 연금을 더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을 계속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연금 보험까지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세 가지 보험들 오늘 처음부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고요. 특히 마지막 연금 보험은 노후 준비하실 때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연금 보험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소개된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보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본 방송은 SK 164번, LG 169번, KT 285번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험 불만제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